여러분이 지금 이용하시고 계신 금융기관들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은행은 투자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니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투자자이면서 고객입니다. 출자금을 많이 내면 투표권을 많이 갖는 조합원이 되잖아요. 주식회사는 한 주당 한 표죠. 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대주주, 지배주주가 돼서 네. 또 경영권이나 발언권이 세집니다. 자본의 비중을 두는 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예. 협동조합, 신협은 1인 1표 방식으로 하니까 5만 원 내고 들어오시던 맞습니다. 10만 원 내고 들어오시던 네. 표가 같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점을 두니까 이거는 인본주의 기업이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신협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등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소외된 이웃, 소외된 금융 약자들을 안아주는 포용금융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프로TV 주말 인터뷰. 오늘 주말에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제로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깨버리는. 네.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시고 계신 그 금융기관들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오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은행들이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지. 네, 정말 누구 걸 따지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외국인 지분 많다고 뭐 외국인 회사냐 그치, 이렇게 따지는 건 좀 아닌데. 유치한데. 그다지 높긴 높더라. 그러기도 하고 은행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배당 말고는 사실 또 주주들이 기대할 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꼭 최선인가? 네. 다른 대안도 같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그렇습니다. 이런 거 주말 맞아서. 네, 금융협동조합 또 뭐 신협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하소연을 좀 했는데 대충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간신히 맞는 얘기다. 네. 근데 보통 은행, 그러니까 금융지주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뭐 4대, 뭐 5대 이렇게 큰 데들이 있는데 거기들은 이제 이익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뭐 이자 장사하고 뭐 예대마진 어쨌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유통마진이지. 그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돈 많이 몇 조씩 생겨.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도 연말에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 이제 배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한테 나간 돈이 그렇게 많다고요? 4대 금융지주 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한 70% 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고 그 밑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는데 거기는 신한은행이 상장돼 있는 건 아니고 그 모회사인 금융지주가 상장돼 있는데 네. 자회사 중에는 은행이 제일 크고. 네. 그렇죠. 도대체 이런 구조가 그럼 왜 생긴 건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행 금융 산업에서 이런 구조로 된 것은 아마 IMF 전후해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IMF. 그렇죠. 네. 그래서 IMF를 거치면서 사실 국내 금융산업은 많이 재편이 된 셈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기업 금융을 했던 시중은행들이 가계금융 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이제 가계금융이 오히려 시중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기업들만 주로 상대하다가 그렇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들이 막 IMF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뭐 은행들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래요? 그런 은행들이 됐고요. 기업 대출을 안 했던 그런 어떤 은행들은 생존을 했던 거죠. 그럼 한빛은행, 뭐 보람은행, 평화은행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은행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진 은행들이 사실은 그때는 좋은 은행들 또는 제일 가는 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조흥은행, 제일은행이었는데 거기다 없어졌죠. 없어졌지. 맞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계금융 위주로 시중은행들이 하면서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소수의 대형 은행 중심으로 됐는데 또 정부도 이러한 시중은행들에게 정책금융을 또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같은 대부분의 정책 금융이 뭐 시중은행을 통해서 배분이 되고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고 그리고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잘 되는 쪽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계층 위주로 뭐 요즘 뭐 PB라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이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또 우리의 어떤 법제도를 통해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그런 면허 사업인데 네.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이제 시중은행 흔히 이제 상업 커머셜 뱅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좀 쉬운 그런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국민이 내는 어떤 그런 대출 이자라든지 또 금융수수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대 마진도 사상 뭐 최대 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네네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재투자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주배당 나가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금융지주들 특히 이제 4대 큰 우리나라의 뭐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보유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 뭐 어쨌든 투자한 거니까 그에 맞는 뭐 배당금 가져가 이게 국부 유출된다. 요거 말고 다른 문제점들도 혹시 있습니까? 해외 그 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시중은행은 그럼 어떤 전략을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국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자꾸 점포 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작년 같은 경우 뭐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한 1,200개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없어.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있고 병원 있고 은행 있고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편의를 주는 그런 도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부담 측면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은행은 주된 수입원이 예대 마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대 마진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용 등급이 낮거나 또는 담보 여력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어르신들은 더 높은 이자를 내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이제 공공 인프라인데 정말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또는 금융 약자들을 위해서는 점점 더 불리한 구조로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은 네. 이런 금융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주권자로서의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금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해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사실은 그 해법을 저는 연구 테마로 삼고 있고 상당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테마이기도 한데 어쩌다 보니 좋은 질문이 됐네요. 매우 운이 좋습니다. 어떤 해법입니까? 그게 이제 금융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협과 같은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시중은행들은 그 조직구조 형태가 사실 주식회사이거든요. 근데 신협과 같은 금융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주식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소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고객은 투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은 그 투자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니까요. 투자자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반해서 협동조합은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투자자이면서 또 고객입니다. 투자자이면서 고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도 투자자가 고객이다. 즉 조합원이죠. 다. 조합원이 투자도 하면서 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아주 그리고 괜찮은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이 돈 많이 남는 상품을
설계해갖고 고객들에게 팔아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이런 신협 같은 데나 뭐 협동조합 이런 구조는 주인 자체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네. 은행 신협이면 신협, 네. 뭐 농협이면 농협, 그 거기에 종잣돈을 내서 은행의 주주가 됨과 동시에 네. 내가 거기에 이용자로서 대출도 받으러 간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나는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가 비싸야 되겠고 그래야 그렇죠.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근데 대출 받으러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가 쌌으면 좋겠는데 네. 주주이면서 소비자인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그럼 대출 금리가 싼 겁니까 아니면 비싼 겁니까? 적절한 거지. 이제 약간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면 뭐 주식회사인 구조를 갖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네. 하거든요. 예. 이제 사실은 독과점 이윤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갈 목, 즉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협동조합은 구조가 그렇게 좀 독특하니까 의사결정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그 소비자 후생의 몫을 다시 고객인 조합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당을 거예요.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네. 시중은행은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고 많이 이용해서 수수료를 내는 만큼 네. 그것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좀 배불리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이 하면 신협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원에게 다시 돌아오고요. 또 신협이 낸 수익은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금융 약자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 환원되는 사이에서만 돈이 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할 때 이거를 저는 이제 도는 것, 즉 우리가 금융의 핵심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의 우리말을 어원을 찾아보면 돌아야지. 그렇죠. 돈다는 뜻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네, 말도 네. 있어요. 그래서 돈다는 말은 마치 우리의 피가 몸에서 돌듯이 네. 또는 강줄 우리 물줄기가 있다면 네. 물줄기가 뭐 이게 색강도 있고 큰 그렇죠. 강도 있고 그렇게 돌듯이 네. 이렇게 지역 경제에서 도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데는 사실은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크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점이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 금융기관이 어쩌면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내려보내고 또 올라오는 게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건강하듯이. 예.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로지 정맥만 있는 거죠. 돈이 쫙 빨려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빈혈이 생기지. 내려가지가 않고. 음. 그런데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그 지역에 또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모세혈관이 사실은 개개 그 기관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합니다. 두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네. 온갖 장기에는 예. 모세혈관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 나라로 치면 지역 경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동네 경제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협동조합이 비영리 금융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형 어떤 은행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국민 경제에도 선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비영리 금융기관이 신협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면이 있고요. 그런 네. 세제 혜택은 고스란히 또 그 소비자인 고객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점에서 예금은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네네네. 있고요. 정프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많아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 실제로 그래서 그 신협이나 이런 뭐 축협, 농협 이런 데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그 대표도 다 뽑잖아요. 민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1인 1표제 이렇게. 신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조합장님이 제일 높아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네, 뭐 시중은행 가면 사실 이제 우리 소비자, 금융 소비자로서는
뭐 창구에서 이제 잘하면 뭐 지점장님하고 따로 이제 PB 서비스 받고 이제 그 네. 정도일 수 있지만 신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조합원이 되면 직접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주주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총회에서 그 결정된 사안을 또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약간 우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 1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선출된 어떤 헌법기관들, 뭐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이런 정책을 집행하듯이 신협도 그러한 어떤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업적 모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그대로 기업에 투영을 시키면 그게 신협이 되는 겁니다. 예금이나 대출 받으러 가면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그것도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재밌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을 못 하는 건지. 조합원이 아니어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으로 혜택이 뭐 있어요?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면세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이제 비과세 예금? 네, 비과세죠. 예. 네, 비과세 최근에 이제 저율과세 상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그렇게 뭐 출자금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통 뭐 상담을 하다가 조합원 가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합원 가입을 하면서 어떤 신협의 어떤 진정한 그런 면모를 보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교수님 그러면 그 신협은 금융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역에 뿌리를 받고 하는 거면 뭐 지역 밀착형 뭐 그런 사업들도 하실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서 저 친구는 건실한 청년이야라는 걸 아는데 이제 은행 가면 그 안 해주는 대출을 또 그래서 신협에서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다양하게 어떤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사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신협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의 공통된 어떤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점 이걸 항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가장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코먼 니즈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찾아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이사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협은 정말 그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상상력으로 실현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금융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신협이 하는 거 사업들 어떤 거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 좀 있습니까? 네, 그 신협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의 조합원의 그 니즈를 반영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린이가 많다 그런 지역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요양원이나 그렇게 그 어떤 참여 공간들 또 문화센터들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신협하면 저희가 알기로 이금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금융으로 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막 뭘 대출 받거나 뭐 상담하고 이런 게 약간 좀 걱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신청하고 있거든요. 신용등급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나누는 건 관행적으로 좀 굳어진 측면이 있고요.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새로운 어떤 금융 패러다임에서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좀 달리 봐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2금융권 그렇게 식으로 절대 안 하고요. 오히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신협에 대해서는 뮤추얼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뮤추얼 파이낸스죠. 네. 그러니까 상호금융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뮤추얼이라는 게 이제 서로 돕는다, 서로 혜택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 공제 이제 협동조합은 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보험입니다.
이제 보험이 원래 사실은 그 뮤추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뮤추얼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네.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예금과 또 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뮤추얼 베네핏 상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지금쯤은 이금융권 대신에 사실은 그 신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본연의 이름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맞는 이름이라는 거죠. 네. 협자로 그것 중에 끝나는 게가 하나입니다. 교수님 신협 말고 어촌에서 하면 이런 걸 어촌에서 하면 수협이라고 하고 이런 걸 그 농촌에서 하면 낙농업 많이 하는 곳에서 하면 축협이라고 하고 네. 농촌에서 하면 농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우리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짓고요. 만약 내가 조합원이다 그러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내가 농어민이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농촌에 산다고 해서 단지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고요. 근데 신협은 다릅니다. 신협은 그 지역에 살거나 또는 그 직장 신협이면 그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신협도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지역과 직장.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협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누리는 데는 훨씬 더 적합한 구조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제 축협은 좀 그런 면에서 농어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금융을 이야기할 때 상호금융의 이제 운영질 처음 시작은 신협이었다라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신협이 먼저 시작을 했군요. 네, 6.25 동란이 있었고 1960년에 신협이 알겠다. 시작이 됐는데요. 예. 네, 그때 정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환경,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메리 가브리엘라 그런 수녀님이 네네네. 정말 이제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코먼 니즈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임 그리고 그걸 기업으로 하는 방식 그렇게 하는 금융기관 그게 바로 신협이라고 할 수 일종의 있고요. 대규모 계라고 봐도 비슷하겠군요. 그 당시에 계는 약간 우리가 사실은 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계가 깨지고 개주 튀고 계주가 그죠. 그리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대적인 형태의 어떤 법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 멤버들이 네. 모은 돈으로 우리 멤버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 안에서 그냥 돌아가게 하자. 네. 괜히 애꿎은 은행 좋은 일 하지 말고 네. 은행 가도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게 계의 개념이자 운영 방식이었다면 신협, 뭐 수협, 축협 다 비슷한 상호금융이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잘 운영될 때는 사실 그냥 좋은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너무 컸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많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고리대는 또 어떤 거랑 연계가 되냐면 연대보증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아주 네. 야반 도주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협 운동과 같은 모델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니까 그만큼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구조적으로 네. 오늘 신협을 설명해 주셨지만 출자금을 내야 조합원이 되고 출자금을 많이 내면 투표권을 많이 갖는 조합원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건 조금 그게 주식회사랑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주식회사는 네. 그 한 주당 한 주당 한 표죠. 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대주주. 대주주, 지배주주가 돼서 네. 또 경영권이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래서 한 주의 가치, 즉 자본이 자본의 비중을 두는 그런 형태니까 그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협동조합, 신협은 1인 1표 방식으로 하니까 5만 원 내고 들어오시던 맞습니다. 10만 원 내고 들어오시던 네. 표가 같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점을 두니까 이거는 인본주의 기업이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거죠. 자본, 인본 이렇게 되면 다른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말씀해주신 여러 협동조합이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협동조합이 좀 활발하게 많이 발달을 좀 했어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해외 협동조합들은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그 세계 신협을 이야기하면 네. 뭐 이제 자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한 8억 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이 신협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신협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그럼? 미국에 가서 신협 찾으려면?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유니언. 네. 딱 신협이네. 그러네. 신협. CU. 그렇구나. 네. 미국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전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신협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미국이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세계 신협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의회라고 예. 그 신협의 뭐 총 본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본부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협 세계본부. 야, 그거는 스위스 같은 데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 미국에 위스콘신주에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미국 이야기하면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흔히 그 백악관에 보면 그 이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독수리가 흰머리 독수리죠. 네,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국장이 있는 백악관에 신협이 있습니다. 백악관에도 신협이 있다? 네. 백악관 임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직장 신협인 거죠.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하면 흔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 아니냐, 뭐 자본주의의 뭐 첨단 국가 아니냐, 돈이면 뭐 프리덤, 자유를 살 수 있는 나라냐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본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흔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하고 반대인 거죠. 공산주의 국가와는 반대되는 그 시장을 운영하는 그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이고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데 이런 벤처 기업이 뭐 클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있었던 집의 전기, 우리는 이제 한전에서 독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로컬 서비스를 직접 하고요. 발전도 그들이 하고 소비도 그들이 하고. 네. 그래서 조합원이 돼서 참가해서 뭐 그렇게 정기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데 유기농 매장, 우리로 치면 생협인데요. 그런 것도 협동조합이고요. 네. 굉장히 그런 걸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사랑하는 기업 형태가 뭐냐 그랬더니 협동조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내가 직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패밀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기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면 고객이면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명하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이런 협동조합이 많다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한데 미국은 그러면 어떤 구조, 뭐 어떤 위계로 이렇게 협동조합이 돼 있고 우리는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미국은 잘 알다시피 연방 국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연방 기구가 있어요. 네. 막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농림식품부가 뭐 농협, 또 해양수산부가 뭐 수협, 뭐 이렇게 우리는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관리하는 미국은 그렇지 않고 신협에 대해서는 그 연방 협동조합청, 그 이제 미국 말로는 이제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있는데 그 연방 기구가 그 신협에 대한 감독도 할 뿐만 아니라 지원업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신협을 위한 조직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좀 독특한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조합청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조합은 보통 이 금융조합도 있지만 무슨 선키스트나 무슨 서울유 같은 생산조합, 사업조합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관할하는.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선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 금융협동조합은 아니죠. 그렇죠. 생산협동조합이죠. 미국에 있는 금융신협만 따로 관리하는 금융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신협청 같은 게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어떤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이 협동조합을 바라볼 때
이거는 좀 뭐 경제적 또 약자들이 모인 영세한 기업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협동조합 자체를 시장을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과점을 못하게 하는 약간 매기 역할이죠. 시장에서의 매기 역할을 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되게 시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또 필요하고 지역을 위해서 로컬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신협을 예를 들어서 신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네. 미국에서. 왜냐하면 그 미국은 시장경제 국가이고 그 시장경제 핵심은 그 자금의 융통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신협을 위해서 연방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미국의 NCUA 연방협동조합청이고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협이 금융위원회 소속이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는 감독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협을 통해서 지역이 살고 어떤 국가 경제가 살고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그 발상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축은행 캐피탈은 금감원이 하고 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하고 단위 농협하고 수협은 어디서 해요? 농협은 농식품부가 하고요. 네,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죠. 네. 각기 좀 나뉘어 있죠. 나뉘어 있죠. 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규제의 차이도 되게 다 다릅니다.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르고 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감독 기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신협이 세계 문화유산 여기에도 지금 등재돼 있어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 이거 맞죠, 교수님? 네네 맞습니다. 네. 2016년 이야기인데요. 네. 아까 이제 미국 이야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게 어느 나라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인은 아닙니다. 미국은 아니고요. 어느 나라 신협이 사실 미국도 이 나라에게서 그 신협 모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아까 백악관도 신협에 있다고 했죠. 네. 나사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하버드에도 하버드 대학 신협도 있고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럼요. 제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이 협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조상을 따져 올라가면 독일계 분이세요. 수잔 시나이더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독일계 교수님인데 그 나라가 즉 그 문화 세계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협동조합이 있는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협동조합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신협이? 네. 그 독일의 최초의 신협이 이제 라이프아이젠 그 신협이라고. 라이프아이젠. 예. 네. 그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독일의 정체성, 오늘날의 독일을 있게 한 게 무엇일까? 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협이에요? 바로 신협이라는 거죠. 왜? 그래서 한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유럽에서는 후진국에 속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지역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고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였죠. 네, 통일된 지도 정말 나중에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이 잠재력은 많이 있지만 고리대 문제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 고리대가 특히 이제 농촌, 도시 가릴 것 없이 심했는데 그 라이프아이젠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신용협동조합 모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고 그때 내건 기치가 있습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삼총사에서 나온 건데. 맞습니다. 네, 알렉산더 디마의 소설 삼총사에도 나오고요. 이야. 그리고 스위스의 국가 모토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국가. 그리고 오늘날 독일의 축구 대표팀. 축구 대표팀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노피어 알레피어 아이네라고 이제 독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개인주의 또 공동체주의를 아우르는 독일도 역시 아까 백악관 우리 미국의 그 독수리처럼 그 국장이 독수리거든요. 거기도. 네. 그래서 두 날개가
자기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네. 하는 그 정신의 정신운동의 첫 시작이 라이프하이젠 신협이었다. 그래요. 네. 유럽 쪽이 대체로 이런 게 조금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라이프하이젠 신협이 뭐 옆 나라 네덜란드로 가서 뭐 라보뱅크라고 했거든요. 라보뱅크가 라이프하이젠 보이렌넨 그래서 라이프하이젠 농촌 신협인데요. 뭐 그런 라보뱅크란 이제 또 프랑스에 가면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거기도 이제 농촌용 신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 금융 구조에서는 뭐 1등, 2등을 다툴 만큼 아주 큰 신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 신협이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라고 하는 데는 아까 이제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신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또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먹는 거 요리에 또 진심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의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뭐 농업, 주택, 에너지, 뭐 문화예술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독특한 게 그 COPFL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프랑스 협동조합 연합회거든요. 그런 조직이 있어서 이 모든 협동조합들을 다 통괄해서 뭐 일원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 또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 뭔가 그 협동조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할 때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보다 오히려 네. 신협이 더 규모도 크고 네, 북미 최대의 금융협동조합 그룹 뭐 대자댕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대자댕 네. 신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캐나다에서는 이제 큰 신협에 속하고요. 그 대자댕은 좀 이게 영어스럽지는 않잖아요. 네. 프랑스 느낌, 프랑스. 네, 맞습니다. 우리 도깨비 아시죠? 네? 도깨비의 그 드라마 그 촬영 배경이었던 그 네. 퀘벡. 네? 퀘벡은 이제 프랑스의 그렇죠. 후손들이 거의 프랑스 많이 말 있고요. 많이 쓰고. 캐나다가 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지배 그룹이었고요. 예. 그 프랑스어 사용자들은 사실은 그 피지배 쪽이에요? 피지배 약간 좀 어찌 보면 백인이 백인을 지배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네네네.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이 대자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신협 모델에서 다시 유럽에서 배워와서 그걸 이제 캐나다에서 실천을 하신 분이죠. 퀘벡 지역이 그 캐나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됐고. 쥐스탱 토리도도 뭐 프랑스계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름이 네. 쥐스탱이잖아, 형님. 토리도가 성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지. 하나가 이름 하나 성이겠지. 퀘벡 이름도 약간 프랑스 느낌이야. 네, 그래서 자기들 이제 퀘벡쿠아라고 하거든요. 네. 퀘벡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이쪽이 좀 독특한 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대자댕 그룹의 어떤 그 성공 모델이 전 캐나다로 다 퍼집니다. 다 퍼져서 사회적 경제 이야기할 때 네. 이제 캐나다를 많이 참고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신협이 가계금융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은 또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협업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아까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건 우리 법제도적으로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신협은 대략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협. 네, 우리나라 신협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여기 워큐라고 아까 그 세계 신협 연합회 기준으로 네네네. 보면 한 3등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 네. 엄청 크네 우리나라. 엄청 크죠. 네. 아까 미국도 많다고 그랬고 독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우리가 3위 3위면 네. 미국, 독일 다음에 코리아예요? 미국, 캐나다. 다음 우리나라요? 네. 오. 물론 이제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오. 근데 보통 이제 뭐 3등, 뭐 4등 뭐 왔다 4등 갔다 해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오. 네,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신협 중에 하나고요. 자산 규모 따질 때 이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이제 단연 맹주예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그러니까 한국 신협 회장님은 예? 뭐 워큐 세계
신용연합회 협의회에서는 이사야국을 맡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아시아 신협연합회에서는 회장국을 맡고 있을 정도로 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는 거네요. 네, 뭐 맞습니다. 다른 어떤 네.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꽤 많고 뭐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꽤 클 텐데 우리나라가 신협은 하여튼 아시아에서 1위, 전 세계에서 한 3, 4위를 오고 가는 네. 정도 수준으로 잘 성장을 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이제 은행이라는 게 잘 없거나 있더라도 잘 영역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도 해줘야 되고 예금도 해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는 걸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는 21세기에는 다 전 세계에서 웬만한 OECD 국가들은 뱅크가 많고 뭐 신용카드도 하고 전산으로도 하고 다 하는데 의외로 신협의 전통이 되게 오래 유지되네요. 유용한가 봐요, 그래도. 네. 정말 이 부분은 꼭 우리 한번 알아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12년이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2012년. 네, 2012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네.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5사람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2012년에 유엔이 이걸 정할 때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에 금융위기. 그렇죠.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었고 이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은행들을 그게 해놓으니 저 사람 사고가 나지. 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이제 금융공학 상품인데요. 정말 머리 똑똑하고 천재급의 그런 페이도 많은 그런 올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 신협의 가치가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신협으로 월급 통장을 옮기자 뭐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올가를 점령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그때 그 유엔이 주목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고 그때 부동산 여파로 인해서 정말 뭐 남부 유럽 국가들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국가들 중에서도 신협이 살아있는 지역은 그 파고를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즉 비온 뒤에 더 단단한 구조를 보인 지역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뭐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많이 주목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12년을 협동조합 해로 됐고요. 또 올해 2025년 또 두 번째 협동조합 해입니다. 올해도 하긴 뭐 전 세계가 막 찢어지고 있고 뭐 분쟁도 많고 이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이런 이제 취지가 있겠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신협을 포함한 하여튼 이런 협동조합들은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혹시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계, 수치 이런 것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세계는 어찌 보면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승률, 확률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화된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금융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앞으로의 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인간성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뭐 등장한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감성을 더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손길이 직접 들어가는 직업은 살아남을 거다. 오히려 맞아요. 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금융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소외된 이웃, 소외된 금융 약자들을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포용 금융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뭐 물론 이제 뭐 인공지능 하면서 점점 금융 상품 더 뭐 자세한 거 아주 뭐 세밀한 거 개발되고 하겠습니다만 인간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금융
그것은 어쩌면 협동조합이 좀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그중에서도 그 금융 쪽에 이제 신협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봤고요. 네. 다른 뭐 협동조합 얘기도 좀 재밌는 게 혹시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금도 비싸고 이자가 네. 대출도 때때로 저렴하고 안 해주는 대출도 해주기도 하고 결국은 뭐 외국으로 배당도 안 나가고 외국으로 배당이야 뭐 그런 거지만 네. 그런 게 신협이니까 네. 잘 좀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님의 따뜻한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네, 참 따뜻하세요 우리 교수님. 네. 하여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